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교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에서 기중한 인도네시아 경제 투자 환경을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 신남방산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윤성 실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무역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오늘 인도네시아를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왜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아세안이 왜 중요해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중요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1시간에 가까이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아세안 경제가 과거하고 현재하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봉제 의류 산업이 나가면서부터 거기에 계셨던 교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 10여 년, 15, 16년 동안의 변화보다 최근 한 3년 동안의 인도네시아의 변화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큰 변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 지금 보시면 동아시아 아세안 가치사슬이라는 발전이라는 부분이 큰 그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2000년 들어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2005년도부터였고 2010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유럽하고의 생산 네트워크도 강화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소비 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으로 많은 유럽의 회사들이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한국은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합니다. 이전까지는 아세안 쪽에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수입하고 우리의 봉제 공장이 투자되는 개념이었다면 2010년도 이후로 베트남 한 아세안 FTA를 통해서 보다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수출품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수입품도 다양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사실 미국 중심의 북미 생산 네트워크 그리고 유럽 중심의 글로벌 가치 생산 네트워크 그리고 중국 중심의 아세안 가치 사슬이 본격적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체에서의 생산 규모나 시장 규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아세안 가치 사슬이 좀 더 발전하고 다른 지역의 가치 사슬과 GVC가 약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이 추진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생산 비용 격차가 줄어듭니다. 이 원인으로는 아마 스마트 팩토리라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동아시아 아세안 가치 사슬 구조를 약간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2005년도에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상호 간에 수출입을 하고 한국과 일본이 중간재를 부품 소재 장비를 중국에 보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최종 재화를 만들어내서 한국으로도 팔고 일본으로도 팔고 미국으로도 이렇게 파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가 되면서 아세안이 새로운 생산의 거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빨리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간재 부분은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중국으로 나가고 아세안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도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세안을 거쳐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 최종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부분에서 우리 그 동아시아 아세안 가치 사슬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얼마 전에 양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2015년도부터 중국의 성장 전략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굵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GDP입니다. 그리고 옅은 선이 국내 수요고 약간 중간 정도의 굵기가 지금 수출인데 수출이 2015년도부터 내수 성장보다는 그 GDP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도 뭐 IT 서비스라든지 금융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뭐 사실 토목 건축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주택 경기가 워낙 좋았죠. 그러면서 내수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 양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인프라 투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IT 투자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IT라는 것이 그 IT 인프라가 해외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의 내수 성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도 중국의 그 성장 전략이 내수 위주로 간다는 것은 사실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 미국, 중국, 아세안의 노동 비용이 나오는데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중국이 이미 50%가 넘어섰고 그리고 아세안 쪽이 여전히 그 낮은 상태로 40 미만으로 35, 36 이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제품을 생산할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이 미국이 100달러라고 하면 중국은 55달러, 아세안은 35달러. 그런데 중국의 임금 상승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특히 중국의 주요한 생산 거점에서의 도시화 진작으로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서 역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상승률은 지금 경기하고 상관없이 계속 오를 전망이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중국의 내부 사정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무역 분쟁 때문에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크게 변하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1월 달에 격렬하게 심화되고 있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표현되었는데요. 그것이 일단 합의를 거뒀는데 그때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확대해서 무역 수지를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그 약속은 2021년도까지는 균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2천억 달러의 수입을 갑자기 늘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를 평가 절상해서 좀 더 수출보다는 수입을 하는 나라로 바꾸라는 거하고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불공정 관행인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동안 한 20년 동안 자유무역주의, WTO 체제, 그리고 FTA 체제에서 살았던 경제인으로서 상당히 낯설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바뀌더라도 사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많이 지금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1대1로 통해서 자기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니까 이번에 홍콩의 보안법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대해서나 결의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차별이 없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하는 데 찬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측 중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을 분리할 거냐, 어떻게 중국을 분리시키고 좀 더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중국의 의존도를 어떻게 하면 낮출 거냐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이미 충분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성은 낮아지겠지만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오로지 중국에만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수출도 하고 내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 전략에서 이제는 중국에서 생산이 멎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본국에서도 좀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생산 기지를 좀 다각화하겠다.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하겠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더 좀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훨씬 더 투자를 하시는데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경제가 그 이유로 뜨고 있습니다. 지난 많은 해외 시장이나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언젠가는 중국이 성장이 약간 정체가 들어가면 어디가 유망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 다음에 뭐 브라질이 될 거다, 뭐 인도가 될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후 5년 동안은 아세안이 좋을 거다, 아시아가 좋을 거다. 그리고 한 10년 뒤에는 인도가 좋을 거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뭐 아프리카를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거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세안에서 새로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 2차 대전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 산업연구원에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질문들이 왔고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사스나 메르스나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1차 대전 때 벌어졌던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중세의 흑사병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 흑사병 정도 들어가면서 나왔던 얘기가 코로나 팬데믹 뭐 세계적인 전염병 얘기가 아니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새로운 경제 구조, 뭐 생활 환경은 이미 바뀌는 것은 뭐 우리들이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한다든지, 근데 손 세정제를 안 쓰고 생활한다는 거 아예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아세안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아세안이 2025년도까지 인구 7억의 세계에서 중국, 인도 다음으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간 경제 성장률은 7% 정도로 가장 유망한 곳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에 대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세안이 중국의 생산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로 편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1대1로를 가지고 기존의 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곳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에 투자되었던 공장들을 본국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면서 아세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하면서 아세안의 영향력은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에 대해서 기존의 4강인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정도까지 외교 관계를 올렸고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하려고 하는데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일단 분석상 필리핀을 저희가 좀 제외를 했고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브루나이는 사실 인구수가 너무 작아서 국가 간의 교육보다 도시 간의 교육이라고 도시와 국가 간의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외해서 생산 네트워크, 생산 지역이라는 부분에서 분석을 하면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임금이 400불 이상이 되어서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투자를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아세안의 저임금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의 산업들은 사실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3,000불이 넘어가면서 중국으로 이전하고 아세안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뀌지가 않아서 아세안에서도 사실 3,000불이 넘어가면 이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처럼 3,000불이 넘어간 국가에서는 사실 그런 의류, 패션 그리고 이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생산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어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일부 남아있던 아세안 내수용입니다. 아세안 내수용 전자산업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FTA를 하고 성공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에 관련된 수많은 부품들, 자재들을 하면서 베트남이
국가 단위로서는 중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의 교역 세 번째 교역 대상국이 됐고 무역 흑자는 뭐 굉장히 가장 아세안에서 사실 문제이기도 한데 가장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임금이 지금 현재 217불 정도 되고 전기료도 뭐 킬로와트당 1.9센트 그리고 운송비는 3,400달러 정도로 생산 지역으로 여전히 매력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문제가 이제 하나 발생한 게 그 코로나 이전에는 다들 베트남에 새로운 이제 정책이죠. 베트남 정부도 무조건 부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최종재만 만들어서 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좀 더 수출을 하는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자국의 제품이나 부품을 쓰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조달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보내는 주요한 제품들이 그 베트남 현지에서 정말 부품이나 소재, 장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부분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만 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도 고도화하고 싶으니까 좀 더 투자를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투자를 하더라도 현지에서 뭔가 조달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달되는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사실 베트남은 그 방역하는 부분에 베트남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국가의 의료 체계가 의료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버리는 게 최선이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없었고 하역된 부분에서 기계화보다는 사람이 워낙 투입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물품 자체의 수출입도 막으면서 베트남이 사실 그 국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체제가 선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 시에는 어차피 선거로 그 기간 동안 하는 그 정부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를 보통 합니다. 이런 위기 때 보통 국가에 대해서 전시에는 장군을 바꾸지 않는다는 그 격언처럼 뭐 서구에서든 그리고 인도네시아든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 체제에 대해서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물품 교류만은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매력도가 높은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없고 그리고 그 인프라 비용이 보통 운송비가 3,400달러, 2,300달러 이런 수준이 아니고 5,000달러가 라오스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사실 3천만이 안 됩니다. 한 1,500만 뭐 이 정도 되니까 노동력이 풍부하지 않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지금 유망한 국가로 만약에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노동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봉제나 이런 부분은 미얀마로 이전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제 조건으로 그 봉제 생산에서 사람 말고 전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미얀마가 차기의 아세안에서 유망한 지역으로 뭐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가장 지금 한국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에 특히 중화학 산업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던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아세안에서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대국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아세안의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아세안에서 최대 영토, 최대 인구,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세계 최고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17,5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한 6,000개 정도의 섬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스, 석탄, 주석, 구리 등 정말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세계 2위의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투자했던 우리의 그 한국의 투자 그 영역이 산업 영역이 산림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2억 7,400만 명으로 그 아세안의 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 비율은 한 56.4%로 도시화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 선진국
뭐 중진국 이상이 되면 도시화가 한 70%, 80%까지 되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자바 거주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자바 섬이 그 자카르타가 수도가 있는 이 자바 섬이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GDP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쪽 지역 깔리만탄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90%가 무슬림을 믿고 있고 중동의 무슬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동의 무슬림이 훨씬 더 율법의 중심이라면 이쪽에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무슬림들을 보통 트로피칼 무슬림, 그 열대 무슬림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GDP 규모를 보시면 아세안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도는 경제 성장률이 5.3%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조업이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제조업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이 나라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더 비중을 높일 건가? 이 제조업에 대한 고민이 이 나라의 사실 경제 발전의 중요한 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인도네시아를 평가할 때 늘 이 얘기를 합니다. 늘 인도네시아 잠재력이 높은 나라라고 했는데 가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딱 교육이 FTA가 되고 난 다음에 막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측면에서 한번 우리의 측면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측면을 고민을 하면 사실 자원의 저주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원의 저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자원 때문에 2차 대전 때 일본이 동남아 진주만 폭격을 하고 아세안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카스트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필리핀 서쪽에 있는 그 동남아 지역은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일본은 한국 만주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카스트라테프트 밀약을 했습니다. 막상 한국을 이제 한일 합방을 하고 그리고 만주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안개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만주에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나는 곳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그 지배권을 얻으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인도네시아 석유가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나던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태국 베트남부터 해서 인도네시아 차이나 그 반도를 거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려고 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한동안 지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자원이 탐이 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일본 이전에 그 네덜란드도 이 인도네시아의 자원이 너무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부한 자원이 경제적으로 우리같이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어릴 때 꿈이 중동처럼 자원이 나면 우리 일 안 하고 정말 복지해서 편하게 살지 않겠냐. 이게 우리 환상처럼 되어 있었는데 실제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경제 발전이 좋지 못한 걸 두고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경제 요인으로 다른 것보다 자원 캐서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너무 자원 의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입 자체가 대부분 자원에 투자되다 보니까 이게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니까 다른 산업 쪽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자원만 팔고 수입은 고가품을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자원 가격이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환율이 강합니다. 그리고 수출도 물가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됩니다. 정치적인 요인을 보시면 자원부국들을 대부분 보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주인은 민간이 아닙니다. 자원의 주인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국가가 권위적일 수밖에 없고 절차 한번 뭐 간소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막 생기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사실 이들 국가가 1970년대, 80년대 자원 가격이 높았을 때 사실 성장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일단 제조업을 해야 되겠고 그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뭐 12,000, 13,000, 이제 지금 14,000 루피아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렇게 방어 안 하는 것이 전 사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달러를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전에는 12,000루피에 쓸 수 있는 돈을 14,000루피, 15,000루피에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육성하기 좋습니다. 물건 가격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현지에 있는 제조업도 수출이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투자를 받으려면 결국은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조코이 정부 일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제일 중요했던 일 중에 제가 2015년부터 16년, 17년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사건은 달러 거래 금지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뭐 자카르타나 이런 곳에서 달러로 이렇게 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면 금지하면서 뭐 어느 순간에 루피아만 쓰라고 하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달러보다도 그 루피아의 통용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달러 거래가 금지되면 뭐 경제가 안 좋을 거다, 뭐 악영향이 있다, 투자가 줄어들 거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별 잡음 없이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세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찾아보면 그 나라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3분의 1, 법인세 3분의 1, 그리고 부가가치 3분의 1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찾아보면 뭐 경제 부분, 인프라 부분, 복지 부분 이런 식으로 나뉠 겁니다. 국방비도 있겠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굉장히 작고 법인세가 엄청나게 높고 부가가치세는 한 뭐 25%, 30%이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소득세가 낮다는 말은 굉장히 탈세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세금 내는 거를 탈세했던 거를 신고를 하면 용서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안 냈던 부분을 그 사면해 주는 제도를 조코이 일기 때 생겼는데 물론 세수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세금을 안 낸다는지 어디가 세금을 낼 수 있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원 확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사실 나아질 요소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 사실 많은 돈들이 건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자기들이 그 맞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해서 국제 간에 사실 갈등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제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16차례 정도 경제 패키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제한 리스트라고 해서 투자를 금지하는 품목 이런 것도 많이 낮췄고 그리고 재작년에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이라고 해서 지금 이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관련해서 많은 그 신남방 정책
뭐 플러스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 평화, 번영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3PS 플러스라고 하는 이 정책과의 지금 협력이나 그리고 세부 과제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에 조코이 정부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평가가 사실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어떠냐면 아세안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뀌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코이 대통령이 최초의 직선제 정권 교체였고 그리고 민간 출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퀘션 마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작년에 선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민주제도가 운영된다고 한다는 게 확인되었고 그리고 1기 때 만들어졌던 뭐 개방 정책, 개혁 정책이 계속 추진될 거라는 거와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계속해서 추진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방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자카르타 중심의 모든 기득권을 지금 깨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신수도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는 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뭐 당분간 딜레이 지연이 되겠지만 신수도 건설 부분을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신수도는 공약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경제하고 저 교육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 조코이 이후에 5%를 계속 이렇게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는 사실 그 2020년에도 한 5%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력 수출 산업인 의류 뭐 이런 부분에 타격이 크고 원자재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내수 성장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3%가 보장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도 가장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자카르타가 거의 락다운 봉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쇼핑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연이 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0.5%라고 보고 있고 올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가 되면 뭐 8.2 내년도에는 8.2%로 뭐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 각국이 기본적으로 관광 수입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아세안에 관광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가 항공부터 해서 많은 그 관광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관광 수입이 감소하면서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올해는 마이너스 0.5%고 실질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역을 보시면 아까도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네시아는 사실 대외 교역에 별로 관심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은 자원만 수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그런 정책이 없어서 항상 자기 문을 잠궈 놓고 제조업을 육성하고 원자재는 팔겠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코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자나 양자 자유 교육 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대국이라는 곳은 항상 무역 협정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세계에서 내수 규모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하고의 자유교육 협정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WTO는 미국을 주도로 해서 미국의 이익이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나라 같이 시장 규모가 큰 나라에 투자하거나 수출하면은 그 시장에서 거의 시장 지배력을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갖고 갈 건데 WTO의 그 국제 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규범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규범을 따라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 보통 중국, 인도, 뭐 인도네시아까지 과거에는
무조건 자기 규범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인도는 자기 규범을 따라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세계 인구의 뭐 5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뭐 자기의 규범이 세계 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타당하지만 뭐 누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육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이 않다가 이제는 석탄, 가스 이런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민감하고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되면서 이제는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협력을 보시면 2014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것이 원자재였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그때부터도 중간재 부분인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의 비율이 높았고 한동안 아세안의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2014, 15, 16년도까지 쭉 감소하다가 2017년도 신남방 정책 이후로 증가세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이 추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약간 주춤한 이유 중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세안의 우리의 제1 교역 품목이 과거에는 뭐 정유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이 많았다면 지금 반도체입니다. 근데 작년에 반도체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착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수출 물량은 늘었는데 아세안으로 금액 부분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세파 발효로 훨씬 더 많은 투자, 교역 이런 부분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세파 부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가 확대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면 수출이 느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그 투자된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현지에서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가 수출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한국의 교육이 확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도형 수출이 중국에서 벌어졌었고 베트남에서 벌어졌었고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에 2013년도 이전에는 사실 광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인도네시아의 석탄이 국제 석탄 시장에 굉장히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어떠냐면 석탄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주로 계약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는데 단기간에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석탄이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투자로도 광산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광산업 투자가 굉장히 늘었던 반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에 2017년도, 18년도를 넘어서면서 지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투자가 과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뭐 미국에 판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을 겨냥한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하고 가장 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거리상 가장 멉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류가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한류에 대한 기대나 매니아들은 많았는데 실제 한류 제품을 소비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가 작년부터 벌어진 현상 중에 한류 콘서트를 하며 표가 팔리고 매진됩니다. 뭐 10분 만에 매진됐다, 뭐 5분 만에 매진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한류 부분에 대한 관심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도네시아가 거의 아세안이 중국을 포스트 차이나의 이제 신흥시장 중에 가장 유망하다고 봤을 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도 뭐 일본도 유럽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아세안 시장에서 어디가 가장 거점이 될 건지 유망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금이 낮은 베트남이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전자산업, 스마트폰도 결국 사실은 조립 라인이 들어가는 거지 그쪽에 뭐 생산 체제를 구축하거나 이런 쪽은 아닐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임금비가 오르면 미얀마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사실 중화공업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다는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에서도 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새로운 자동차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될 소재, 장비, 부품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망한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한류가 구매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가공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벌던 애들이 한국에 그 제품을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제가 화장품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도 경제 발전이 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생활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의 40대보다 높은 계층하고 40대보다 낮은 그 세대하고의 소비 패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40대 이상은 무슬림이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얘기하듯이 아재, 노땅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대 이하의 가장 큰 변화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가정에서 쓰는 그 생활비를 보통 여성들이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렇게 가계 소득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40대 그 미만의 그 젊은 세대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가계 소득 부분에서의 그 남자들이 버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가계에 들어가고 있고 가계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그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화장품 립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한 소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인건비가 분명히 상승하고 있어서 최근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원래 그 기존에는 상주하는 가정부를 썼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가정부를 쓰다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가정부들도 거기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부 개념으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다른 곳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그 수입이 한 1.5배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 기존에 상주 가정부를 썼던 곳은 그 이제 임금이 높아진 부분은 이제 그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정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높아지면서 오전에 청소하다고 오후에도 청소했다가 이제 오전만 청소를 하니까 오후에 청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이런 것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소득이 올라서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이 오르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거기에 그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필품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일찍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했던 유니레버라는 다국적 기업이 사실 2015년, 16년도에 세계 제1의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층의 소비 성향이나 이런 눈높이가 훨씬 높아졌다는 게 반영되었던 거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관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광업하고 가장 관련 깊은 게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면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해외에서 관광을 그 지역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금융 시스템이 스마트폰 보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전자결제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고 작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요청이 들어왔던 게 전자결제 시스템 그리고 핀테크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는 고잭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차량 이런 거 공유 서비스 그리고 토코페디아라는 회사 그리고 여행 플랫폼인 트래블로카라는 이 회사들은 이미 주식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고 그 토코페디아는 가장 강한 아세안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본적으로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시도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도로 한 번 놓고 다리 놓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산업재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여기에서 유리한 장점이 이겁니다. 자원이 많아서 현지에서 원료 수입이 가능하고 만들어서 현지에도 팔 수 있고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아세안 전체에 팔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사실은 대기업이 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그리고 투자의 진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간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이 그냥 들어가서 딱딱딱딱 모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시설에 대한 그 인력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한국 간에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협의가 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산업협력, 관광 그리고 인적 교류 부분은 아세안 부분에서 아세안 지역에서 10개 국가 중에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조코이 정부의 정책을 고려했을 때 변함없이 향후 한 3, 4년 동안은 좋은 호황인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약간 저도 어색한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오늘 준비한 영상 자료는 발표는 이까지이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있으시면은 질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질문부터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것들이 있어서 그렇네요. 일단 첫 질문이 이거네요. 한국하고 인도네시아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엠바고라고 하나요?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제가 아마 얘기해 주길 바랄 겁니다. 그런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그런데 대규모 투자를 하시려는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내가 여러 지역을 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관심 많고 인도네시아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투자 결정하겠다라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밝혀버리면 곤란하겠죠. 일단은 분야보다도 굉장히 대규모 투자로 진행되고 이 대규모 투자 진행을 위해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정상회담 여러 가지 채널로 좀 더 많은 유인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투자 내년까지도 아마 대규모 투자는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들은 주로 중화공업 아예 그쪽 인도네시아에다가 소재 쪽 부품 장비 회사를 두고 인도네시아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고 지금 만들어지는 RCEP이라든지 CPTPP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세안 시장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쪽의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나오는 거는 신도시 개발인데 신도시 개발 부분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핵심 부분에 자기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류
제품을 소비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굉장히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면 그 안목이 있는 국가들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핵심 도시를 수도를 이전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자신들이 자금은 아니겠지만 기획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 기획 부분의 마스터 플랜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인도네시아 투자에 있어서 다른 아세안 국가 대비 특별히 유의할 점은 있나요? 아세안 전체가 일단 개도국 전체를 말씀드릴게요. 개도국이 기본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있는 나라가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자원에 아까 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원 때문에 투자를 할 때 국가가 모든 규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 국가들이 사실은 규제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부정부패도가 높습니다. 부정부패 없고 뭐 이런 데 가려면 선진국 가야죠. 그런데 뭐 소득 3,000불, 공무원 임금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잘 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경제학자로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 순서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개도국에서 사실은 그런 진행 절차나 이런 것들이 느린 것들이 그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들이 편법이 될 거고 또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일 겁니다. 아마 인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절차 부분에도 있을 거고 환율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비교를 하자면 그냥 무작정 국가를 봉사한다든지 통보 없이 하는 불확실성은 굉장히 뭐 작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인도네시아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도네시아가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 비즈니스 환경이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제는 일본 경제가 많은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출한 니치 마켓이 존재하는지요. 아세안에서 일본의 제1시장은 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정책을 하면서 2013년도에 태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이전까지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아세안에서 라인을 깔 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다가 한국처럼 기술을 한 군데다가 주니까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가 일본 차하고 경쟁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철저히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 보면 거의 태국에서 중요 부품을 다 만들고 한 20% 정도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비중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 생산 체계에서. 그래서 태국에 집중을 했고 최근에 태국의 소득이 6,000불 이렇게 넘어가면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미얀마에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공을 정말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허점이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한 2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본의 아세안 정책이 로드맵으로 만들어졌고 그 로드맵에 지금 균열이 일어나서 지금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뽕이란 말 듣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은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할 때에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기록을 남긴다는 유명한 기록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로드맵에서 벗어나는 긴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그 긴급한 사태에 대응하는 그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에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일본이 최근 2, 3년 동안 너무 떨어집니다. 반응 속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고 특히 소비재 부분에서는 한국의 소비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제품을 싼 것에 썼고 싼 중국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비싼 일본 제품을 샀는데 지금은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도 팔릴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베트남 쪽은 아직까지 소득이 낮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뭐 소비는 작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국 제품을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PDF 5페이지에 동남아 각국의 운송비는 국가 간의 운송용가요?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운송용가요? 정말 이거 자료 조사한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설문조사를 하고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 IHS라는 그런 글로벌 조사 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이때 운송비는 그 세계 시장에 보내는 운송비입니다. 그래서 FTA라든지 이런 관세 부분이 들어가면 좀 틀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베트남하고 그 교육 규모가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배가 다니기 시작하면 빈배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때문에 발생한 특이한 사례가 한국의 바나나 시장의 80, 거의 100%가 필리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베트남이 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배에서 뭔가 실을 품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트남의 바나나 농장이 마구 건설되고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뒤에는 베트남산 바나나가 필리핀산하고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운송비 부분은 사실 그 얼마나 교육이 활발해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작년 기준의 운송료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인도네시아에서 규제 완화가 거론되는 정책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16차까지 경제 정책 패키지라는 게 나와서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풀렸냐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는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교역, 무역에서의 새로운 기조가 나타났는데 이제 공식적이지 않고 시장을 닫는 데 있어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국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는 너네가 덤핑했으니까 덤핑판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재판하고 하는데 2년 걸립니다. 2년 동안 수출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관세 장벽이라는 부분이 무역 제재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비중이 워낙 높여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제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아마 한 인도네시아 세파를 통해서 분명히 공식적인 부분은 낮아지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분도 아마 낮아졌다고 느끼겠지만 그런데 너무 인도네시아에서 이 부분에서 뭐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비관세 장벽 뭐 할 겁니다. 하면 뭐 그게 규제가 높아졌다고 낮아졌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 인도네시아에 쌈발 소스라는 게 있는데 고추장하고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질감도 다른데 쌈발 소스가 잘 안 팔리면 고추장의 수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활할 때 고추장이 수입이 안 돼서 고추장 큰 통을 마트에서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나눠서 분배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마다 다르니까 이게 개도국의 특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EG 개발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아는데 자바섬 내 SEG 위치와 그 자바섬의 SEG 투자가 괜찮을까요? SEG 투자 시 주요 혜택은 뭔가요? 그 법인세, 연구개발비 지원. 뭐 일단 SEG라고 하는 곳이 정말 큽니다. 저 개도국에서의 뭐 산업협력, 뭐 이렇게 발전 SEG 컨설팅을 하게 되면 다들 개도국에서는 돈은 안 주는데 다 땅은 준답니다. 그래서 땅 무지하게 넣습니다.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투자 혜택은 많이 진행되어 있고 그렇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정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SEG를 한꺼번에 15개, 16개 개발하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좀 한두 군데 특성화해서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네 SEG까지 왜 경쟁을 하냐고 그렇게 제가 컨설팅을 한 게 있는데 SEG 부분에 많은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고 그런데 땅만 주니까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국토건설부 그리고 기재부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벨롭하는 그 개발하는 부분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SEG 개발에 법인세 혜택도 있고 연구개발비도 있고 한국한테 그 기술협력센터를 만들어 달라, 테크노파크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은데 실제로 사이즈가 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하고 그 인도네시아가 제시하는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민간에 있는 자본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하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한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의 제3국 수출 생산 기지 효과와 국내 내수 판매 효과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하신 분이 상당히 전문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부분에 기투자하신 분은 이미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을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기회가 있을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지금 베트남 투자하는 게 조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들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은 보름달이고 인도네시아는 초승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 백제가 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다. 근데 보름달은 정점이라서 줄어들 일이 많을 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백제는 초승달이니까 신라는 초승달이니까 커질 이유만 남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는 지금 재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전에는 광산업 수출 때문에 있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광업 부분에 매력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화공업도의 매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투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초승달이라는 부분이 있고 베트남은 산업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딱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의류나 봉제 수출 세계 2위입니다. 그 인도가 1위고 2위가 중국이었다가 베트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다시 투자를 한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전이나 이런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소득은 아직까지 몇 년이 더 걸립니다. 근데 거기에 그 소득 수준에 맞춰 갖고 생산을 하게 되면 이미 가전 부분에 노동비 압박이 크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라고 해서 약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일 겁니다. 유지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더 줄어들지 않고. 그런데 이미 베트남에서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미얀마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의 개발 협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름달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내수 시장 판매 효과는 사실 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수출 시장으로서 그러니까 베트남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한다, 유럽에 수출한다, 그다음에 한국에 수출한다 이런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데 베트남 소비 시장 부분은 그렇게 매력도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라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처리, 배기가스, 유해성 폐기물, 환경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수처리 밸브 외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분도 전문가이신데 제가 아세안에서 가장 잘 될 사업으로 수자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K워터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 수자원 관리 쪽에 있으신 분들이 아세안은 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업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미들 사이즈도 있고 그래서 수처리 밸브 부분은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게 자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산업들은 어떻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인도네시아는 지금
환경 부분의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들 이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어떤 산업이 가거나 투자가 됐을 때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세계 가치사슬, 글로벌 가치사슬이라고 해서 부가가치, 이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요즘 글로벌 밸류체인 GVC나 세계 가치사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급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안정되게 공급을 할 건지, 그리고 소비를 할 건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조달 체계를 가질 건지,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안정성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사실 코로나 다음의 이벤트로는 다들 환경 문제라고 합니다. 환경 폐기물. 그래서 이 이벤트까지 계산을 한다면 개도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환경시설을 갖추라, 이런 부분의 환경 부분의 수요는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사실 우리가 뭐 한국이 짓는다 이런 것보다도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할까요? 금융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은행권 위주로 많이 진출하였고 성공신화이지만 신용카드, MFC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이 굉장히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선진적인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해외 자본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금융 구조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는 게 한국은 뭐 일군 회사가 일군 금융이 있고 종금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금리 대출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뭐 금융권이 뭐 1금융, 2금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증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1금융만 한 1000개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1금융에 투자를 하려면 은행 2개를 갖다가 인수해서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1000개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은 1금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 구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은행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공 신화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측면은 한국의 교포는 한국 기업에 너무 의존해서 투자를 했고 수익을 거두고 있고 현지화 부분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지화하려면 뭐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비용들이 드니까 아직도 멀었고 사실 우리의 경쟁자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홍콩, 상하이 은행 이렇게 뭐 저 세계적인 은행들이라서 우리보다 규모가 뭐 10배, 100배 큰 금융권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일명하여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세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업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 스타트업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일본 그리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을 투자한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마윈이 상장해서 번 돈을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타트업에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소비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불만 해결형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 문화나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직접 하기는 힘들고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지금 투자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계속해서 늘 겁니다. 그래서 핀테크 부분을 결합한 사실 아세안에서의 경쟁은 뭐 크게 얘기하면 미중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뭐 또 원인 중에 하나로 설명될 정도로 너무 파급 효과가 커서 뭐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그리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보통 현장에서 강의를 했으면 바쁘시다 보니까 오시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하니까 시간 있으실 때마다 보시고 지금 질문을 주셔서 그런지 훨씬 더 현장보다 질문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다음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제가 강의 수준이나 준비를 훨씬 더 이전보 현장보다 더 많이 해서 준비를 해서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대한상의 아주협력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화면에 나오는 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질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